금요일에 주영진의 뉴스 직격은 김 기자 관찰 시점이라는 코너로 진행됩니다. 세 분의 김 기자 나와 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한번 직접 여러분들께서 김 기자 세 분의 자기소개 들어보시죠. 먼저 우리 김 기자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김윤희 기자입니다. 저는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주로 출입했습니다. 예,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주로 출입한 김윤희 기자, 그리고 오른쪽에 또 다른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시사저널 김종일 기자입니다. 김종일 기자님은 뭐 여야를 지금 이제 여야라고 부르면 안 돼서 네. 저는 사실 문재인 마크맨을 오래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마크맨을 오래 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출입하면서 두루 출입하게 됐었어요. 예, 1당과 2당을 두루두루 출입하셨군요. 네. 자, 마지막 김 기자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김상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주로 취재하고 있고요. 예. 지금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위주로 많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선 때가 임박하면은 각 언론사의 정치부 출입 기자들은 대선 후보 담당 기자를 예, 나누곤 하죠. 네. 예, 이재명 후보를 하게 됐다. 마크맨이라고 부르는 마크맨. 네, 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되는 대선 주자를 마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김상민 기자가 정치부 내에서 상당히 취재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기보다는요. 예. 마크맨이 3명이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3명 중에 두 번째입니다. 예, 지금. 알겠습니다. SBS 김상민 기자, 이재명 후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뭐 텔레비전 화면이나 유튜브 또 라디오를 통해서도 보시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곧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한다, 서초동으로 돌아간다. 현장에는 참모진과 경호원들이 대기하고 있고 현재 내부에서 배웅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김윤희 기자 어떻습니까? 파면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이나 한남동 관저에 계속 있었어요. 이게 법이나 우리 어떤 규정에는 없었기 때문인데 일주일 동안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인가 있었죠? 네. 예, 일주일 동안이나 있었던 뭐 특별한 이유는 뭐 서초동이 아무래도 준비가 안 돼서일까요? 어떨까요? 네. 전해 듣기로는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혀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서 이사 준비를 아예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탄핵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네. 뭐 일부에서는 기사가 나오기를 김성원 경호처 차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날 기각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경호원들이 도열해서 뭐 맞이하자 이런 계획까지 세웠다는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탄핵될 거란 생각을 안 했다는 거네요. 네네. 그날 탄핵 선고가 있었던 날 오전 6시에서 한 7시 사이에 저희가 참모들을 취재했을 때도 예. 선고가 난 직후에 현충원으로 바로 이동해서 그런 행사들을 가질 예. 거라는 얘기를 전해왔었습니다. 이게 김정일 네. 기자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대외적으로 네. 우리는 탄핵이 기각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믿고 있고 예. 돌아올 거다. 이게 대외적으로만 한 이야기인지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도 정말로 그렇게 믿었던 건지.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되는 날, 그 전날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분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5대3 대드락도 아니고 4대4를 확신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고 예. 그렇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조가 확실했습니다. 4대4까지. 예. 그래서 기각돼서 돌아올 거다. 네. 뭐 좋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실에서는 뭐 믿었다. 그래서 이사 준비를 하지 못했다. 또 하나의 일주일이나 한남동 관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서초동 뭐 이름 다 알려졌죠. 아크로비스타 맞죠? 예, 거기가 아무래도 공영주택이다 보니 거기에 돌아가면 경호도 해야 되고 경호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준비가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김윤희 기자가 보기에는 어때요? 아무래도 서초동 그 공영주택의 경호 준비 이런 데 신경이 많이 쓰여서 일주일씩이나 한남동 관저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김윤희 기자가 또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데 김종일 기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경호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현장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 거를 이렇게 썩 반기지 않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반대 시위도 열릴 거고 아무래도 경호처 분들이 나와 계시면은 주민분들이 입출입하시는데 불편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경호처에서 정리정돈하고 교통 정리하고 하는데 분명히 시간이 걸렸을 수는 있겠죠. 오늘도 서초동 집 앞에서는 이런저런 시위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고 이것만 보더라도 서초동 자택 주변은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많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더 크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으로 빨리 이동할 생각이 없었던 게 훨씬 더 이사가 늦어졌던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보면 관저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탄핵 심판이 난 이후에도 그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장 중계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정문 입구에서 차량에서 내렸네요. 그리고 걸어서 나와서 마치 구속 취소 당시에 손 흔들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했었는데 그 앞에 도열하고 있는 뭐 젊은 대학생들로 또 생각되는 그 젊은이들과 포옹하면서 악수를 하고 이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 파면돼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판단하에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관저에서 떠나는데 지지자들이 사전에 집회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겠네요. 그 앞에 젊은 층들이 제일 앞에 서 있고 이른바 요즘 뭐라 그러죠? 그거를 대학생들이 입고 있는 그 자기 학교 과잠. 점퍼, 네. 예, 과잠을 입고 있는 대학생들이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젊은이들과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는 장면. 예, 파면당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당선돼서 지지자들을 만나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법한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제 잠시 후에 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한남동 관저에 머물다가 이제 막 서초동 자택을 향해 출발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께 잠시 말씀드렸는데 말이죠. 한남동 관저에 일주일씩이나 있었고 저녁마다 외부인들과 만찬을 했다. 뭐 이런저런 또 얘기들이 많아요. 그 돈 누구 돈 쓴 거냐? 국가에선 쓴 거냐? 그 관제에서 일하는 분들이 저녁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만약에 또 음식물을 그 제공했다고 한다면은 그 돈은 누가 낼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말이죠. 네,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탄핵 심판 이후에는 대통령 신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그 인프라 시스템을 이용해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본인이 사적인 만남에 이용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야권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상식적 기준에서 비춰봤을 때 논란이 나올 법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공개적으로 대변인 논평이나 이렇게 나온 것 같긴 한데 뭐 문제 제기를 하시면 근데 예. 어떤 가령 일주일 동안 한남동 관저에 계속 머물면서 네네. 예, 외부 인사들과 만찬 이른바 관저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 근데 사실은 요즘은 민주당 정치인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언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에 파면 선고 날 때만 해도 이게 굉장한 소란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우려도 많았는데 뭐 생각보다 별일이 없었잖아요. 뭐 예. 경찰 버스 뭐 부수고 이런 일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도 저한테 그때 전화가 와서 저는 밖에서 점심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되게 많고 뭐 경비도 강화되고 이랬는데 뭐 좀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오더니 뭐 어땠냐 뭐 사람 아무도 안 왔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파면이 되고 나서는 좀 분위기가 너무 조용했고 오히려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한덕수 대행 얘기가 좀 더 많은 시점이고 그거를 떠나서 일단은 당이 대선 체제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선거 분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경호할 경호원들은 다 이제 편성이 됐습니까, 김윤희 기자? 네.
제 생각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물리적으로 경호팀을 구성하는데도 시간이 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총 한 40에서 50명 정도 사적 경호팀이 이 편성을 마쳤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경호팀 내부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연판장 돌렸다는 기사도 나오던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김성훈 차장, 뭐 이광우 본부장은 더 이상 경호처에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연판장이라고 하던데. 네, 한 700여 명 정도의 경호처 직원들 대다수가 연판장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마 김 차장이 평소에 윤 전 대통령 내외에 보여준 충성심이나 그 직원들에게 내린 무리한 지시에 대한 반발이 상당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이 경호처 내부의 이런 모습도 외부에 알려진 거는 거의 처음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던 기억이 없어요. 네, 그렇죠.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네. 할 수 있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랑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분과 통화를 하고 왔는데, 대통령 경호처 분들이 명예에 되게 심각한,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뭐 생일 깜짝 이벤트를 하거나 그러니까 경호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는데 이분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명예인데 그게 지금 너무 땅에 실추됐고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런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경호처라는 게 그 안에 있는 일이 밖으로 나가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조직에서 이런 연판장 같은 조직적인 항명 사태가 나오고 있다는 건 그 안의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번 탄핵 국면에서 청취자 여러분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참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서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치 대선 유세 당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주먹을 불끈 쥐고 지지자들의 연호에 답례하는 모습, 이걸 또 많은 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알겠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또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말이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경호원들, 이 경호원들 이름은 당연히 공개가 되면 안 되겠죠. 뭐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구성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김성훈 차장이 직접 결정했을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현재로서 최고 지휘자잖아요, 경호처에. 네, 그렇죠. 김성훈 차장은 따라갈 수가 없나요? 어떻던가요? 이광호 본부장이나 이런 두 사람은 어떻게 따라가게 되나요? 아니면 계속 경호처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수뇌부니까. 있습니다. 네, 수뇌부니까 아무래도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또 어떤 결정, 어떤 인사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또 잠시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 도착하는 순간 현장의 모습은 어떤지 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가죠. 우리 일당은 민주당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독주 체제가 워낙 완연한 만큼 국민의힘 얘기를 좀 살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나경원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출마를 선언했는데 다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한 것 같은데 말이죠. 혹시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선언 당시의 이야기 살짝 들어볼까요?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를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비극 앞에서 우리의 외침은 닿지 못했고 결국 참담한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깊은 위기를 딛고 서서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저 나경원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는 예상이 됐었는데 김윤희 기자 나경원 의원의 출마는 좀 의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국민의힘에도 많지 않습니까? 네, 과연 출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여러 차례 기자들도 취재를 해봤는데 부정적인 답변이 초반에는 있었다가 최근에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관저에 가서 차담회를 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 말이죠. 그 만남이 혹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뭐 어떻게 보면 탄압을 받았다면 받았던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뭐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지역구의 지지층, 그 지지자들의 눈치를 상당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은 오랫동안 주로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동작. 네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기자들에게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처신을 해야 되지? 하고 많이 물어봤고. 나경원 의원이 제일 즐겨 쓰는 기자들에게 전화할 때 많이 하는 용어가 나 어떻게 해야지? 네. 예, 압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지지자들이 지역에서 계속 전화가 온다.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윤 전 대통령 그래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런 지역구 의견이 자신의 생각이나 그 행동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몇 명이나 출마 선언했는지 혹시 김정일 기자는 기억하세요? 다 기억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까지 해서 한 10명 되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한번 네. 다 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대로 지금 한동훈 그리고 김문수, 나경원, 김문수, 이철우, 홍준표. 홍준표 시대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죠. 예.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 출마 선언 했나요? 네, 했습니다. 예, 5명뿐이 안 되네요. 10명 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10명은 지금 넘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죠? 네. 예. 10명이면은 이걸 말이야 13명이면 13령, 14명이면 14령 이렇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997년 대선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구룡, 신한국당은 구룡이죠. 그 이후로는 이 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붙이는데 말이죠. 앞으로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장직을 사퇴를 하고 네. 이제 출마 선언을 곧 할 텐데 홍준표 전 시장의 경쟁력 내부에서의 평가 우리 기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김윤희 기자가 또 취재를 하고 봤을 테니까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홍준표 시장이 과연 뭐 4명 안에 1차 예비 경선에는 통과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1차 경선 4명을 뽑는 1차 경선에서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TK 대구 쪽에서는 지지가 아직까지는 상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굉장히 명석하신 분이고 예. 메시지도 분명하신 분이고요. 예. 명석하고 메시지 네. 분명하다. 예.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만나뵀던 홍준표 시장은 본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가끔씩은 이렇게 타박을 해가면서까지 좌중을 좀 휘어잡고 예. 본인이 여론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김정일 기자 보기에는 네. 국민의힘에서 1차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네. 주자는 어떤 주자들인지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는 근거를 한번 나름의 근거를 한번 얘기해 봐야겠죠? 와, 저한테 어려운 거 예, 물어보시는데. 쉽진 않아요. 예, 근데 청취자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질문한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조금 전에 김윤희 기자도 김윤희 기자의 개인 의견을 얘기했다는 점, 취재 기자의 개인 의견을 얘기했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살짝 피해가는 답변을 드리자면 예.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나경원 직함 없이 말씀드렸고 이분들이 5강이라고 보고요. 저는 예. 근데 이 중에서 나경원 후보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저는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가 4강이지 않을까.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들 많이 예상을 하죠. 김윤희 기자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선 룰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시장이 과연 정말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2차 경선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후보도 결선 투표를 한다.
두 명만 최종적으로 남겨서 두 명이 1대1 대결을 하도록 한다는 이 경선 규칙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죠. 네, 맞습니다. 예. 이거 흥행을 하지 말자는 거다. 1대1 하고 나면은 그 경선 후유증이 너무 클 거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서 치명타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거꾸로 또 당 지도부는 그렇게 세게 붙어야 지금 국민의힘이 절대 1강인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이유는 꺾으려면 컨벤션 효과가 세게 나야 된다. 그러려면 흥행을 해야 되고 흥행을 하려면 언론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싸움 구경이지 않습니까? 네. 주목도가 높아야 되려면 1대1로 붙어야 싸움 보는 재미가 있고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아질 거다. 그런 차원에서 1대1로 붙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규칙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1차 일종의 예비 경선은 완전 국민 경선, 일반 국민 100% 여론조사.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10명이 넘으면 그중에서 4명으로 추리고 네, 그다음부터는 2차 경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네, 그렇게 50대 50.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거기서 끝나고 아니면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명을 최종적으로 또 좁혀서 또 당원 50%, 국민 50%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저희가 언론에서는 이제 민심 50%, 당심 50% 이렇게 예. 뽑는다라고 하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론조사 때 말이죠.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 얘기가 늘 나오잖아요. 역선택. 역선택이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오셔서 오히려 민주당 후보한테 쉬운 후보한테 표를 몰아줄 수 있으니 그쪽과 여론조사를 할 때 첫 번째 먼저 나이 묻고 성별 묻고 지역 묻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선생님은 어느 당을 지지하세요라고 했을 때 나는 민주당 지지자야라고 하면은 그 표는 이제 응답하지 않게 하는 게 역선택. 그냥 네. 뚝 끊어버리는 거죠. 예. 저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뚝 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 사실은 여론조사가 위험한 게 아니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가 저 국민의힘 지지하는데요 하고 답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것까지는 못 가려내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거짓 답변을 하는 지지자들이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3년 전에 2021년 이제 4년 전이 되겠군요. 당시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 당시에도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그때는 이른바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해서 당당하게 나아가자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지금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그런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 그러면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 당당하게 하기에는 뭔가 우리가 이거 지지자들의 요구가 너무 많고 뭐 대선에서 이기기보다는 일단 당을 장악하는 게 우선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올 법해요. 김정일 기자 보기 어떻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절충안을 마련한 거라고 생각해요. 절충안. 네, 그러니까 가령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층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탄핵 찬성하는 지지층도 있고 탄핵 반대하는 지지층이 있고. 근데 마냥 당심 50%를 떨어뜨려 놓고 가기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 항의하는 지지층이 어마어마하게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마냥 당심 50%를 무시하고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 기존의 룰 세팅이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황우여 선대위원장도 선관위원장도 지금의 룰을 흔들면 대선 주자들 후보들이 너무나 항의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평상시 대선이라면 모르겠는데 조기 대선은 너무 짧다 기간이. 예. 룰 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끼리. 그런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현우 기자에게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1차 예비 경선을 완전 국민 경선이라고 하진 말고 일반 여론 100%로 하고 2차 3차는 당원 50% 국민 50%로 하는데 이게 혹시 순서가 거꾸로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예전 대선이나 그 당대표 선거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하는 게 더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서 이분이 조기에 탈락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룰 세팅을 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를 하면은 저희가 여론조사 얘기는 또 조심해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은
방송에서 여론조사 얘기를 누가 뭐 어떻게 나왔다고 하면은 또 구체적으로 뭐 표본 오차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다. 이번 네. 탄핵에 찬성했던 거에 대해서도 배신자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이 여전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여전히 상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제 100%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1차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도 사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보수 진영의 입김이 좌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일반 국민 50%, 권리당원 50%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 국민도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뭐 무당층이라고 답변하는 분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전화가 왔을 때 그 전화를 받고 끝까지 답변하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경선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은 그러면 출마 안 하겠네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이 경선 룰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에게 불리하다라는 판단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일반 국민 100%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유승민 그 후보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은 본선에서는 중도 확장성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을 지금 당심 50%로 하면 유승민 전 의원한테 되게 씌워져 있는 강력한 프레임인 배신자 프레임을 뚫기 어렵다라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선 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까지 경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회에서 경선규칙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길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당 지도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통령 선거는 포기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재명한테 대통령 대권을 헌납하고 갖다 바치고 이 대선은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선 패배는 기정사실하고 그 다음에 이 당권을 잡고 자기들이 당의 그 조그만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생각뿐 아니냐. 유승민 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김종일 기자도 현재 당내에 이런 기류가 있다는 것 뭐 취재하면서 느끼셨어요? 네, 그런 기류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가령 이게 이제 김나땡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나땡 예 들어본 것 네,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나오면 민주당은 땡큐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이제 특히 이제 그 탄핵을 반대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 지금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친윤 지도부가 꾸려져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아래 근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본선에서 이기기 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 그렇게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럼 우리 이렇게 되면 그냥 해보나 마나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 국민 100%로 경선을 치르면 마치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던 광주처럼 그런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텐데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는 탄핵을 찬성했던 유승민, 오세훈, 한동훈 그런 캠프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출마 선언하는 후보들의 선언문을 보면 뭐 대선 승리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긴 합니다만 김은희 기자도 또 현장 취재하는 후배 기자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정말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또 승리하고 싶다는 열망 승리해야 한다는 당위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김은희 기자 보시기에. 승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는 상당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탄핵이나 비상계엄 사태를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해야 내년 이제 지방선거나 그 이후에 있을 그 총선 대선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 정당 내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지지율을 높이고 후보
중심으로 결집하는 움직임은 대선 끝까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연대할 수 있을지 뭐 이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그 다음 문제니까. 근데 이준석 후보는 지금으로서는 연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할 유인이 지금 크지 않죠. 예, 본인이 몸집을 키우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또 나쁘지 않은 성적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설사 하더라도 끝까지 가서 자신의 몸값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다음에 협상에 임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신을 쫓아낸 데 대한 사과도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한덕수 대망론은 근거가 있는 겁니까, 김민희 기자? 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주변을 취재해봤을 때 대선 출마를 할 기미는 보지 못했는데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한덕수 대행의 발언과 그리고 그 주변 인사들의 발언이 결이 확실히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김민희 기자, 네. 국민의힘은 그 한덕수 대망론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주로 친윤 의원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고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이끌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왜 선거 때마다 이렇게 외부 인사를 찾죠? 한덕수 대행이 들어오면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가지고 보여왔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안정감 있는 그리고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언행들이 앞으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김상민 기자, 네. 민주당 아까 우리 김종일 기자가 김나땡, 김문수 후보 나오면 민주당에선 땡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한덕수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들 하고 있어요? 뭐 일단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일단 한덕수 대행을 탄핵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뭐 의원식 국회의장도 권한쟁의 심판이랑 가처분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늘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다. 예, 이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예. 한덕수 대행이 배신을 했다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의결이 됐을 때 그 다음 날에 어쨌든 이재명 당시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더 이상 뭐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덕수 당시 총리를 권한 대행을 탄핵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한덕수 대행이 굉장히 좀 협조적으로 응할 거라고 좀 믿었는데 이게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3명 다 임명 안 했었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맞죠. 처음에는 3명 다 예. 임명을 안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도 이게 무슨 한덕수 총리 주변에서 정계로 제대로 나가라고 지금 권유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제로 뭐가 약점이 잡힌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탄핵 소추를 했고 돌아와서도 그런데 마은혁 이런 상황을 완전히 예측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이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가 한참 대두됐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좀 주요 지도부에 있는 관계자가 한덕수 총리가 아마도 언젠가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랑 나의 몫으로 2명을 임명할 수 있는 문제를 딜을 한번 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예측은 나왔어요. 제가 그래요? 이번에 임명 그 지명하기 전에. 예,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 같다. 예. 이제 근데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사람은 당시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8인 체제에서 파면 선거가 나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치인입니까? 예, 예. 상당히 유능한 정치인이네요. 예. 예. 그러나 이렇게 할 줄은 몰랐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을 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명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지명의 대상이 이완규 법제처장이 될 거라고는 예상 못했다. 예, 그건 그 불의의 일격을 당한 셈이죠. 이게 뭐 실제로 법적 논란도 많고요. 그래서 뭐 이게 파면 선고 당일에도 뭐 한덕수 대행이 선거일 공고를 최대한 늦게 할 거라는 뭐 찌라시 아닌 찌라시가 또 민주당 지도부에서 돌면서 네. 그것도 이재명 당시 대표의 출마 선언 시점을 결정하는데 잠깐이나마 또 영향을 미쳤기도 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뭐 지금도 뭐 원내 지도부의 강성 성향을 보이는 의원들은 그때 탄핵을 했어야 됐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지금도 탄핵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 탄핵 얘기가 예. 조금은 더 가라앉았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탄핵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대망론도 나오고 대선 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민주당이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해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뭔가 의도를 갖고 유도하는 것 유도하고 같다.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탄핵 소추를 당한 본인은 땡큐라는 입장에서 대선 출마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까지 판을 깔아줄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의원들도 예. 실제로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나올 거냐고 질문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서 고심 중이다라고 답변했다는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대해서 총리실이 오보 대응은 안 했죠?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일단 미국 측이 참 취재력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미국 쪽에서 나왔다고 보세요? 이 국내 총리실 쪽에서 흘렸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냥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니까 예. 그리고 또 한덕수 대행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러브콜이 있으니까 예. 지금 분명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덕수 착출론이랑 추대론은 한덕수 대행한테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어서 뛰라고는 치를 수 있고 예. 사실상 추대할게. 예. 사실상 우리가 당신한테 판을 깔아줄게. 혹은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출되는 후보랑 당신과 단일화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줄게. 그럼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카드가 국민의힘에서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그 본인한테는 되게 유리하잖아요. 예. 계속 그런 구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익명의 말을 제가 전달을 예. 한 것이긴 하지만 조금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예. 좀 더 부연 설명을 예. 하자면 아까 그 예측을 했다는 예. 그 사람은 정치인. 예. 딜을 걸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당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은 견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알겠습니다. 덜컥 예. 지명까지 하면서 그 안에 이완규 법제처장까지 들어있었던 거죠. 그런데 딜을 걸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한 대행이 민주당에 딜을 걸어온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은영 후보자 임명을 할 예. 테니 나의 몫은 2명은 너네도 좀 용인을 해줄 수 있는 것 예.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정도 얘기는 그런데 했었다는 거죠. 딜을 하는 이른바 협상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발표해버린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완전히 깜짝 놀랐으니까요. 예. 그리고 대상이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는 것. 한덕수 대행의 경쟁력은 김윤희 기자가 보기에는 어때요? 정말로 국무총리도 하고 경제 전문가고 또 총리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했고 경제부총리도 했고 뭐 이런 경제 강점 뭐 이런 겁니까? 네, 경제와 통상에는 상당한 강점이 예.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총리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물론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척을 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 인사들과. 근데 한덕수 총리는 여든 야든 특별하게 정치인과 척을 지지 않았고 여야 모두 두루두루 좀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한 강점으로 보입니다. 예. 노무현 정부에서 DJ 정부 때부터 고위공무원이 돼서 발탁돼서 통상을 맡고 노무현 정부 때 경제를 책임지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로 한미 FTA 뭐 이런 재협상 이런 부분을 또 본인이 책임지고 해결을 했고 참 정권을 넘나들면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많이 기용된 우리나라에서 그런 관료가 누가 있었나 하면 흔히들 고건 전 국무총리를 얘기하죠. 고건 전 국무총리. 근데 고건 전 국무총리도 2007년 대선 때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접었죠. 네. 왜 접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기자들이 쓴 기사, 분석 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대통령 대행을 했던 황교안 당시 총리 55일인가 남겨두고 나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당시에도 또 황교안 총리 출마론도 있었는데 근데 한덕수 대행은 왜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출마하겠습니다를 얘기를 안 하고 있을까요? 이건 이렇게 되면 이거 출마한다 쪽으로 자꾸 기우는 듯한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본인이 되게 고심이 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되게 직간접적으로 끊임없이 러브콜이 오고 있는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고 또 본인 이 신뢰하는 핵심 참모들도 나가라도 절반, 나가지 말라도 절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인이 되게 자기 공직생활 50년 인생에 어떻게 기억될까를 결정하는 순간이잖아요.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죠. 예.
그런데 고건 전 총리나 황교안 전 총리가 출마하지 않았다.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정치를 오래한 정치인들에게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혹독한 검증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데 우리 관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치인들과 다르다. 또 그만큼 맷집이 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른바 관료들은 영혼이 없다는 얘기를 또 관료들 스스로 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김은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심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앞으로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갤럽 조사에서 한 권한대행이 2%를 기록했거든요. 예. 첫 번째로 이제 그 대선 주자 리스트에 들어온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이번 달 안에 한덕수 대행이 지지율이 2자릿수까지 오르게 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탄력이 더 빠르게 붙을 거고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원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아마 한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더 저희가 명확하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김은혜 기자가 갤럽 여론조사 오늘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갤럽 홈페이지 참조하시고 또 중앙선관위 또 홈페이지 참조하시면은 보실 수 있다는 점, 표본오차 신뢰도 다 거기에 나와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15일까지 출마 선언 안 하면 국민의힘 경선은 참여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다음 주 화요일. 네. 예. 그러면 출마를 하더라도 그러면 무소속으로 있다가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시나리오도 한덕수 예. 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예. 있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게 나쁘지 않은 게 만약에 경선을 치르는데 경선이 생각보다 흥행이 되지 않거나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와 지지율을 붙여봤는데 계속 안 되면 마치 한덕수 효과가 일어나면 시너지가 나서 우리가 1대1로 이재명 대표랑 붙어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한덕수 차출론, 추대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다시 한번 보니까 뭐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갤럽의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 대상으로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나 한번 이거 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이거 꼭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방송이 시간이 1초요, 2초가 아까운데 이걸 꼭 읽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이 텔레비전에서는 화면으로만 보여드려도 되는데 라디오다 보니까는 또 전부 다 읽어야 되고 어쨌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37%, 김문수 전 장관이 9%, 홍준표 시장이 5%, 한동훈 전 대표 4%, 이준석, 한덕수, 오세훈, 안철수 각 2%, 이낙연, 유승민 1% 그리고 30%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현재까지의 여론 추이는 이렇다. 그런데 아직 뭐 양당 대결 구도로 후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다는 점 여러분 참고만 해 주시고요. 한덕수 총리 과연 출마할지 어떨지 관료 출신인 고건 전 총리나 황교안 전 총리는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다. 중도에 포기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특이한 점은 한덕수 총리가 아니라 황교안 전 총리가 이번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출마를 하고 국민의힘에는 안 들어오고 무소속으로 하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렇죠? 신당을 차려서 한다라는 것 같았는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론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내리게 될지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한테도 뭐 개인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나오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지인들이 있었는데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뭐 한덕수 총리 주변에 있는 측근들도 아마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측근들이 있을 거예요. 최측근도 모르는 일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현재까지는 김두관 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가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출마를 선언했고 오늘은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재명 후보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항한 거죠. 강력한 무력을 동반한 현실적 권력을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이 위대함이 대한민국의 위대함의 원천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겨울이 깊었던 것처럼 봄은 더 따뜻하겠지요. 네. 따뜻한 봄날을 한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김상민 기자, 네.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를 뭐 국회나 뭐 백범 기념관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영상으로 한 것 같아요. 지금 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근데 뭐 영상이 처음은 아니고요. 예. 지난 대선 때도 21년 7월 1일인가 그때 아마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19 확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비대면으로 그때도 비대면으로 했고 영상으로는 두 번째인데 이번에는 사실 그때는 불가피한 측면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의도를 갖고 영상 메시지를 낸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워낙 각종 여론조사에서 형격한 격차로 많이 나오다 보니 네. 이런 대선 출마 준비하고 그러는데 보면 좀 여유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좀 공세적이고 강경한 이미지를 최대한 좀 누그러뜨리고 싶은 욕구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아까 출마 영상을 보면 뭐 베이지색 니트를 네. 입는다든가 사실은 저때 카페에서 저걸 찍을 때 이재명 대표가 추워서 자켓을 입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옷이 괜찮고 네. 뭐 이런 파스텔 톤이라 가지고 자켓 없이 하는 걸로 그대로 간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왠지 좀 진솔하고 어떤 담백한 어투로 말할 수 있는 대담 형식을 취한 거랑 저런 카페도 이런 좀 빈티지한 카페를 일부러 찾아서 뭐 PD한테 섭외를 부탁을 했다고 하고 본래 뭐 동대문구에 되게 좀 저런 분위기의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는 폐업을 해가지고 못 가고 이제 다음 순위에 있는 카페를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태도나 어떤 보여지는 이미지 그런 것들을 훨씬 부드럽게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란색을 일단 안 보였다는 점도 특이하네요. 민주당의 네. 상징 색깔. 네. 그렇죠? 그 뭐 많이 평소에 자주 보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여기 주영진의 뉴스지켜 스튜디오 색깔이 보라색인 건 들어오면서 보셨죠? 네. 파란색과 붉은색을 네.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한 또 파란색과 붉은색을 혼합하면 보라색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출마 선언 영상도 보시고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네. 어떠세요? 확실히 이재명 전 대표가 여유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높은 지지율이 있다 보니까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확실히 자신감도 느껴지고 영상이라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신선하잖아요. 그게 최근에 이제 유튜브로 뉴스를 많이 소비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도 반영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런 형식을 신선하게 시도할 수 있었을 만큼 지금 여유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친다. 예, 그런 마인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 전체도 그런 것 같고요. 예, 김현희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이재명 대표의 출마 선언 또 영상 또 두 기자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네, 저는 그 K 이니셔티브라는 표현이나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표현들이 참모들이 정말 오랜 시간 공들여서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전 대표에게 메시지가 요즘에 너무 좋은데 이걸 누가 도대체 쓰는 거냐라고 물었던 적이 있는데 네. 이전 대표 말로는 기자 출신 참모가 한 명 있고 네. 그분이 이제 메시지를 주로 쓰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네. 네, 그런 말씀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 출신 참모가 누굽니까? 제 이름을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한번 나중에 들어보면은 네. 누군지도 알 것도 같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여유 있게 이제 이른바 집토끼는 다 잡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로지 중도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집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어서 이 중도를 겨냥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이재명 대표의 출마 선언 이야기 들어봤는데 김상민 기자. 네. 민주당 경선 규칙 확정됐습니까? 아니요, 지금 안 그래도 방금 제 텔레그램으로 예. 뭐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뭐 결과를 밝힌 건 아니고 이춘석 특별당규준비위원장 이제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예. 특별당규준비위원장이
논의 사항에 대해서 전부 동의는 마쳤다. 다만 여기서 어떻게 결론을 냈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 모든 후보 그러니까 4명의 지금 현재까지 출마 선언한 4명의 후보자가 어느 누구도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을 만들었고 최종적인 의결은 내일 2시에 할 생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경선 규칙을 시간이 되나요, 근데? 예, 짧게 얘기하시죠. 네, 그 저 역선택 방지 조항도 또 민주당에서도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일단 뭐 경선 규칙이 확정이 되면 예. 이제 여론조사에서 그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예.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는 아마 지금까지 근데 민주당 주요 선거 여론조사에서 무슨 국민의힘 지지자가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는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김동연 지사나 김두관 전 의원은 어쨌든 이른바 완전 국민 경선 비슷하게 2002년 새천년 민주당의 대선 경선 비슷하게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그 경선 규칙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기는 예. 어려운데 지난 대선 그리고 지지난 대선 때는 국민 경선이라는 방식 그러니까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한 권리 당원을 자동적으로 선거인단에 포함시키고 일반 국민 중에서도 선거인단을 신청한 사람들 이 사람들 100% 다 모아놓고 투표를 하는 거 이 방식을 원래 취했는데 이게 민주당의 특별당규에는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권리 당원 투표는 50% 나머지 50%는 이제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분위기로는 후자 쪽 그러니까 워낙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선거인단 모집 시간도 없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여론조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이따가 한번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출마를 선언할까요? 일단 뭐 오늘 출마 선언은 안 했고 뭐 당 경선 룰이 좀 정해지는 걸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일 기자가 취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김경수 지사는 출마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아, 출마하는 걸로 확인됐습니까?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김경수 예. 캠페 확인했는데 예. 주말 사이에 출마가 예정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김정일 기자 오늘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될 테니까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명의 김 기자와 함께한 주영진의 뉴스 직격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